우지끈하는 섬뜩한 파여름이 천둥소리마저 집어삼킬 듯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짐승의 단말마에 가까웠는데 그 소리의 주인은 놀랍게도 쌀 두 가마니는 거뜬히 짊어질 법한 거구의 사내였다. 진흙탕에 처박힌 채 제 팔을 부여잡고 뒹구는 사내의 앞에는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소복 차림의 여인 서씨가 무심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가녀린 손끝에서 빗물과 함께 뚝뚝 떨어지는 것은 흙탕물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핏물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으나 번쩍이는 뇌전된덴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10년 묵은 우물처럼 깊고도 서늘하여 감히 마주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마당을 가득 메운 10명의 장정들은 방금 전까지 킬킬거리며 과부의 집을 애워싸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전연이 곰치의 팔을 부러뜨렸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서씨는 그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다. 돌아가라 하였을 텐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불과 반나절 전 이 참극의 씨앗은 마을의 세도가 조대감의 사랑방에서 뿌려졌다. 조대감은 서씨가 남편을 잃고 홀로 지키고 있는 척박한 자갈밭이 자신의 별장 정원을 꾸미는데 거슬린다며 헐값에 넘기라는 억지를 부려온 지 벌써 달포가 넘어가고 있었다. 관아의 이방과 결탁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죽은 남편의 빈 문서를 조작해 들이민 것은 조대감의 흔한 수법이었으나 서씨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녀는 평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병약하여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 그저 기침을 달고 사는 얌전한 과부로만 알려져 있었다. 빨래터에서도 남들과 눈을 마주치는 법이 없었고 장날에 나무를 팔러 나가서도 혹여나 옷깃이 스칠까 조심하며 구석진 자리에만 머물던 여인이었다. 그런 그녀가 조대감의 하인들이 들이닥쳐 빗독촉을 하며 집기를 부수고 행패를 부릴 때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 땅은 지아비의 혼이 깃든 곳이니 내어줄 수 없습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자 조대감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다. 오늘 밤 안으로 그년의 손가락에 지장을 찍어오지 못하면 너희들의 손가락을 자를 것이다. 조대감의 불호령을 받고 출동한 이들은 인근 장터에서 주먹괴나 쓴다는 왈패들과 대감 집안에 힘쓰는 머슴들이 뒤섞인 10여 명이 건달패였다. 그들은 비가 쏟아지는 뱉은 날씨를 틈타 서씨의 외딴 집을 덮쳤고 연약한 여자 하나쯤이야 겁만 주면 기절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살인문을 발로 차부수고 들어왔을 때 서씨는 마루에 앉아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들이닥친 사내들이 흙발로 마루에 올라와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 했을 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그들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왈패의 우두머리인 곰치가 어디 과부 주제의 귀한 나랏님 말씀을 거역하느냐. 얌전히 도장을 찍으면 험한 꼴은 면하게 해주마라며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손을 뻗었을 때 서씨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변했다는 것을 눈치챈 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시야를 가릴 정도였지만 서씨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곰치의 팔이 기괴하게 꺾인 것을 보고 분노와 공포에 휩싸인 나머지 장정 셋이 동시에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몽둥이를 휘두르는 궤적은 빗방울을 튕겨내며 서씨의 정수리를 노렸으나 그녀는 마치 버들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듯 상체를 살짝 틀어 공격을 피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유려하여 마치 미리 짜인 춤사위를 보는 듯했다. 그녀는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맨 앞장선 사내의 턱 밑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밀어 올렸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는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뒤로 넘어갔고 그 반동을 이용해 서씨는 몸을 회전시키며 뒤따라오던 자의 무릎 관절을 발로 짓밟았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고 순식간에 2명의 장정이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이게 무슨 귀신이다. 귀신이 씌었다. 남은 사내들은 이제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지만 좁은 마당은 이미 공포의 도가니였다. 서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기색조차 없었다. 그녀의 소복은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근육의 떨림이나 긴장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손만이 기이할 정도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죽은 남편과 약속했던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그 맹세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환영을 보았다. 미안합니다, 여보. 하지만 저들이 당신이 남긴 이 집을 더럽히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오랫동안 억누르고 잠재워왔던 살기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평범한 시골 안악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날카로운 훈련된 무인의 살기였다. 겁에 질린 패거리 중 하나가 품속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 들었다. 이 요망한 년 죽어라. 비열하게도 그는 서씨가 잠시 생각에 잠긴 틈을 타 뒤에서 달려들었다. 칼날이 그녀의 옆구리를 파고들려는 찰나 서씨의 몸은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눈으로 보지 않고도 기척만으로 상대의 살기를 읽어낸 그녀는 몸을 낮추며 뒤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고 동시에 상대의 손목을 낚아채어 칼끝을 상대의 허벅지로 돌렸다. 아악 사내는 자신의 칼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서씨는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자신이 더 이상 과거를 숨기고 살 수 없음을 직감했다. 오늘 밤 이 마당에서 벌어진 일은 비밀로 덮을 수 없을 것이며 조대감은 더욱 잔혹한 방법으로 자신을 옥죄어올 것이 분명했다. 마지막 남은 몇 명의 장정들은 이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살인문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서씨는 그들을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다. 이들이 살아서 돌아가 입을 놀린다면 조대감은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올 것이고 그러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녀는 진흙 바닥을 박차고 순식간에 도망치는 자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빗속을 뚫고 지나가는 그녀의 신형은 마치 검은 표범과도 같았다. 가려면 기어서 가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정확하게 그들의 고막을 때렸다. 공포에 질린 사내들이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을 때 서씨는 그들의 다리 관절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가격하여 걷지 못하게 만들었다. 잔인하리만치 침착하고 정확한 솜씨였다. 마당은 순식간에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10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단 한 명의 여인에게, 그것도 무기 하나 없이 맨손으로 제압당해 진흙탕 속에 널브러져 있었다. 서씨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폈다. 손끝에 남아있는 타격의 감각이 낯설면서도 소름 끼치게 익숙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 달빛은 그녀가 잊으려 애썼던 피비린내, 나는 과거의 기억을 비추는 듯했다. 그녀의 진짜 이름, 그리고 그녀가 왜 이 외진 시골 마을에 숨어들어 병약한 과부 행세를 해야만 했는지, 그 모든 비밀이 이 빗속의 난투극으로 인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쓰러진 사내들 틈에서 신음하던 곰치가 도끼에 찬 눈으로 서씨를 노려보며 헐떡였다. 너, 정체가 뭐냐? 평범한 계집이 아니야. 조 대감마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서씨는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가서 전해라. 내 집 마당에 발을 들이는 자는 누구든 두 발로 걸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은 시리도록 아파왔다. 이제 평화로웠던 거짓된 삶은 끝났다. 그녀는 젖은 옷자락을 짜내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방 안 남편의 위패가 놓인 탁자 아래 숨겨둔 낡은 괴짝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아직은 저것을 열 때가 아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지난밤의 광풍을 증명이라도 하듯 마을 어귀의 고목나무 가지가 부러져 흙탕물 속에 처박혀 있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폭풍 후의 흔적이 아니었다. 마을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던 조대감의 사랑방, 문지방을 넘어 기어 들어온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할 수 없는 피투성이 무리들 때문이었다. 비단 이부자리에 앉아 아침 수라상을 기다리던 조대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냥개처럼 부리던 곰치가 한쪽 팔이 기괴하게 뒤틀린 채 엎드려 울부짖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장정들 또한 성 한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대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산신이 노했거나 악귀가 씌인 것이 분명합니다. 곰치의 떨리는 보고를 들은 조대감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고작 과부 하나를 처리하라고 보낸 장정 10명이 이 꼴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먹칠을 한 셈이었다. 하지만 조대감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다.
곰치에 부러진 팔을 살피던 그의 눈빛에 두려움과 탐욕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강력하지만 살점은 찢지 않고 관절만 정확히 끊어낸 솜씨. 이것은 단순한 완력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무인의 기술이었다. 조대감은 곰방대를 재떨이에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계집 하나가 10명을 때려 눕혀 내 놈들이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것이 아니고. 조대감의 호통에 하인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벌벌 떨었지만 조대감의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 과부 서씨가 평범한 총부 춘후가 아니라는 심증은 확신으로 굳어져 갔다. 무력을 가진 자가 신분을 숨기고 숨어 산다는 것은 필시 나라에 죄를 지었거나 쫓기는 신세라는 뜻이었다. 조대감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다면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공권력을 휘두르면 될 일이었다. 그는 즉시 관아의 형방신펑을 호출했다. 형방은 조대감의 뒷배를 봐주며 뇌물을 챙겨온 탐관오리의 전형으로 뱀처럼 교활한 눈매를 가진 자였다. 조대감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은전 꾸러미를 건네자 형방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열하게 웃었다. 염려 마십시오. 대감, 칼보다 무서운 것이 나라법 아니겠습니까? 그년이 아무리 날고기는 재주가 있다 한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관원 폭행과 역모 혐의를 씌우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무공이 뛰어나도 관군에게 칼을 겨누면 그 즉시 대역죄인이 되어 삼족이 멸해지는 법이지요. 두 늙은 늑대는 서로의 검은 속내를 확인하며 낄낄거렸다. 그들의 계획은 서씨를 육체적으로 꺾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평범한 삶 자체를 옥죄어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었다. 한편 폭풍이 지나간 서씨의 집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서씨는 찢어진 문종이를 대충 덧대어 붙이고 마당에 널브러진 핏자국을 빗물로 씻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했으나 그녀의 내면은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지난밤 무의식 중에 발현된 살수사쇼의 본능이 아직 손끝에 저릿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며 자신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물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유약해 보였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직 식지 않은 불씨가 타고 있었다. 참아야 한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 그녀는 죽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떠올렸다. 부인 부디 당신의 그 검은 과거를 잊고 평범한 여인으로 늙어가시오. 칼날 위에 서는 삶은 나 하나로 족하오. 남편은 그녀가 왕실의 비밀 호위 무사, 흑매였던 시절 피비린내 나는 정쟁 속에서 그녀를 구해내고 대신 칼을 맞았던 은인이자 정인이었다. 그가 목숨과 맞받고 지켜준 이 평범한 삶을 자신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 망칠 수는 없었다. 서씨는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투쟁심을 억눌렀다. 동네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글쎄, 어젯밤 그 집에서 괴물 소리가 났다지 뭔가 조대갑네. 하인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실려갔다는데 그 과부가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린 게야.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연민이 아닌 공포와 경멸로 바뀌어 있었다. 서씨는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향했다. 등 뒤로 꽂히는 따가운 시선들이 마치 화살촉처럼 그녀의 피부를 찔러댔다. 정오가 지날 무렵 흙먼지를 일으키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붉은 옷을 입은 형방이 앞장서고 육모 방망이를 든 포졸 6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조대감의 사병들처럼 무식하게 덤비지 않았다. 아주 합법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로 마당에 들어섰다. 형방은 헛기침을 하며 거만하게 문서를 펼쳐 보였다. 죄인 서씨는 듣거라. 내년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양민을 해치고 조대감 댁 하인들을 불구로 만들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이에 관아에서는 내년을 포박하여 문초하려 하나 과부의 처지를 딱히 여겨 기회를 주겠다. 형방은 쥐새끼 같은 눈으로 서씨의 전신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마루에 얌전히 무릎을 꿇고 앉은 서씨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저들이 원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것을. 만약 여기서 저들의 손목을 꺾는다면 그녀는 정말로 쫓기는 짐승 신세가 되어 다시는 양지로 나올 수 없게 될 것이었다. 말해보아라. 내년이 그 가녀린 몸으로 장정열을 쓰러뜨렸다니 어디 숨겨둔 서방이라도 있는 게냐? 아니면 정말 귀신이라도 붙은 게냐? 형방의 모욕적인 언사가 이어졌지만 서씨는 치마자락을 꽉 움켰뿐 대꾸하지 않았다. 어허, 묵비권을 행사하시겠다. 좋다. 그렇다면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지.
조대감께서 청구하신 치료비와 위자료가 쌀 100가마니에 달한다. 당장 갚을 돈이 없다면 이 집과 땅을 내놓고 썩 꺼지거라. 형방의 호통과 함께 포졸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가 세간살이를 뒤엎고 장독대를 발로 찼게 들였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1년 내내 먹을 된장과 간장이 마당에 쏟아졌다. 서씨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러나 그녀를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다. 한 포졸이 안방에서 남편의 위패와 그가 생전에 아끼던 붓과 벼루를 들고 나와 마당에 패대기 쳤다. 이따위 죽은 귀신 모시는 물건이 돈이 되겠느냐. 벼루가 깨지며 검은 먹물이 핏물처럼 흙바닥에 번졌다. 서씨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시야가 붉게 물들고 귓가에 윙하는 이명과 함께 심장이 쿵쿵거리며 늑대처럼 울부짖었다. 죽여라. 저놈들의 목을 베고 피를 마셔라. 내면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반사적으로 마루 밑을 향해 움찔거렸다. 그곳에는 그녀의 옛 분신인 검이 잠들어 있었다. 단 3초면 충분했다. 3초면 이 거만한 형방의 목을 베고 포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씨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세게 쥐어짜며 이성을 붙들었다. 지금 칼을 뽑으면 남편과의 약속은 영영 깨어지고 만다.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납작 엎드렸다. 굴욕적이었지만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싸움이었다. 나리, 제발 죽은 분의 물건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집은 제 목숨과도 같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서씨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렸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느라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형방은 그녀가 공포에 질렸던다고 착각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다. 진작 그리 나올 것이지. 닷새를 주마. 그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은 관노비로 끌려갈 줄 알거라. 형방은 깨진 벼루 조각을 서씨의 머리 위로 툭 던지고는 포졸들을 이끌고 사라졌다. 대문을 나서는 그들의 등 뒤로 비열한 웃음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관군이 물러가고 난 뒤의 마당은 처참했다. 깨진 독에서 흘러나온 장냄새와 짓밟힌 살림살이들이 폐허처럼 널려 있었다. 서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깨진 위패 조각을 주워 모았다. 흙투성이가 된 남편의 이름을 손으로 닦아내며 그녀는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으나 가슴속에서는 시뻘건 용암이 끓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 꿈을 꾸었는지 깨달았다. 늑대가 양의 탈을 쓴다고 해서 양이 될 수는 없는 법이었다.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은 그녀가 완전히 뼈만 남을 때까지 물어뜯을 것이 분명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제 갈 길을 갔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철저한 고립, 그것이 서씨가 처한 현실이었다. 그날 밤 서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갯마루에 앉아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닷새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조대감과 형방은 애초에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명분을 만들어 자신을 노비로 삼거나 쫓아내려는 속셈이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정체를 밝혀내어 더 큰 공을 세우려 할지도 모른다. 서씨는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이 손은 밭을 가는 호미보다 사람을 베는 칼자루에 더 익숙했다. 여보, 세상이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허공에 던진 질문은 메아리조차 없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때 살인문 밖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짐승이나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은밀하게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 조대감이 심어놓은 감시자들이었다. 늑대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서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그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 고요한 밤은 폭풍 전야의 정적일 뿐이었다. 운명의 사흘째 되는 날, 하늘은 금방이라도 핏빛 비를 뿌릴 듯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관아에서 정한 기한이 다가올수록 서씨의 집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서씨는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다듬으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나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죽은 남편이 목숨보다 아꼈던 12살 배기 시누이 연화가 해가 질 무렵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화는 오라비의 제사상에 올릴 산딸기를 따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었다. 평소 겁이 많고 순종적인 아이라 해가 기울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곤 했는데 사위가 어둑해지도록 살인문 밖에서는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다. 서 씨는 약초 바구니를 내려놓고 불안한 눈빛으로 대문 밖을 서성였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조대감 집의 하인 하나가 낄낄거리며 다가와 서 씨의 발치에 무언가를 툭 던지고 갔다. 그것은 흙투성이가 된 연화의 꽃신 한 짝이었다. 우리 대감마님께서 오늘 밤 정자에서 연회를 여시는데 어린 것이 술시중을 들기에 딱 알맞게 생겼다 하여 모셔갔소. 허허 과부댁이 땅 문서를 들고 와서 춤이라도 한판 춘다면 아이를 곱게 돌려보내줄지도 모르지. 하인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사라졌다. 서씨는 바닥에 떨어진 꽃신을 주워들었다. 작고 낡은 신발 위로 흙탕물이 묻어 있었다. 순간 서씨의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이성의 끈이었고 동시에 그녀를 참매고 있던 인내의 족쇄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꽃신을 품에 안았다. 남편이 죽어가며 남긴 마지막 부탁, 연화만은 부디 평범하게 살게 해다오라는 그 유언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다. 조대감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 이름을 건드린 것이다. 땅을 빼앗고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죄 없는 아이를, 그것도 남편의 유일한 혈육을 탐욕의 볼모로 잡은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서 씨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고 어두운 심연이 들어찼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슬픔은 사치였고 분노조차도 지금의 그녀에게는 불필요한 감정이었다. 오직 차가운 살에만이 전신을 휘감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은 싸늘했다. 그녀는 남편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여보, 용서하십시오.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 살을 깎고 뼈를 깎는 인내로 버텼습니다. 허나 세상은 저들이 짐승이기를 강요하는군요. 양으로 살려 했으나 늑대들이 피를 원하니 기꺼이 그들이 원하는 악귀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섬뜩했다. 그녀는 위패를 향해 3번 절을 올렸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사죄이자 평범한 여인 서 씨로서의 삶에 고하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절을 마친 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깔린 돗자리를 걷어냈다. 낡은 마루장이 드러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틈새에 집어넣어 마루장을 뜯어냈다.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와 함께 퀴퀴한 흙냄새와 쇠냄새가 섞인 공기가 올라왔다. 마루 밑 깊은 어둠 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다란 트칠 괴짝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 씨는 먼지 쌓인 괴짝을 밖으로 끌어냈다. 묵직했다. 3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시골 마을로 숨어들던 날 스스로 봉인해버린 그녀의 과거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를 풀고 뚜껑을 열자 기름 먹인 천에 쌓인 물건들이 달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그녀는 천을 풀어 헤쳤다. 그곳에는 검은 무명으로 지은 복면과 야행복 예싱후, 그리고 칠흑 같은 칼집에 쌓인 장검 정겜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왕실, 비밀, 호위대, 흑영 해잉의 부대장, 흑매 검은매가 사용하던 전설의 검, 단천 된텐이었다. 하늘을 베어버린다는 뜻을 가진 이 검은 수많은 역적들의 피를 마셨고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 쫓기던 밤 그녀와 함께 사라졌었다. 서 씨는 검을 들어 올렸다. 묵직하면서도 손에 착 감기는 익숙한 감각이 3년의 공백을 순식간에 메워주었다. 스르릉. 그녀가 검을 조금 뽑자 서슬퍼런 칼날이 달빛을 반사하며 방안을 환하게 밝혔다. 녹 하나 슬지 않은 칼날은 주인의 피 끓는 살기를 반기듯 웅웅거리며 미세하게 진동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창백하고 병약해 보이던 과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을 한 살수 사쇼가 서 있었다. 서 씨는, 아니, 흑매는 흰 소복을 벗어던졌다. 헐렁한 치마와 저고리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녀는 괴짝에서 꺼낸 검은 야행복으로 갈아입었다. 몸에 딱 붙는 흑색 상의와 바지는 움직임을 편하게 해주었고 팔목과 발목에 감은 보호대는 근육을 단단하게 잡아주었다. 긴 머리카락을 하나로 높게 묶어 올리고 검은 천으로 얼굴의 반을 가리자 그녀는 완벽한 어둠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녀는 허리춤에 단천을 차고 품 안에는 비수, 비서, 새 자루를 숨겼다. 준비는 끝났다. 3년 동안 호미와 낫을 쥐었던 손이
다시금 살생의 도구를 쥐었으나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뛰지 않고 차가운 분노로 규칙적인 박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방을 나선 그녀는 마당에 섰다. 밤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풀벌레 소리조차 멈춘 고요한 밤이었다. 그녀는 연화의 꽃신을 품속 깊이 넣었다. 기다려라, 연화야. 언니가 간다. 그리고 조대감 내놈에게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그녀의 발끝이 지면을 박차는 순간 그녀의 신형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쫓을 수 없는 속도였다. 그녀는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이제 얌전한 과부서 씨는 죽었다. 오직 복수의 화신이 된 흑매만이 붉은 달 아래 존재할 뿐이었다. 조대감의 저택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높은 담장 너머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풍악 소리와 함께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넘어왔다. 대문 앞에는 횃불을 든 사병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조대감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듯, 그리고 혹시 모를 서씨의 반격에 대비하듯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인원을 배치해 두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거금을 들여 인근에서 악명 높은 낭인께는 무사들까지 고용해 놓은 상태였다. 그는 서씨가 아무리 무술을 좀 한다 해도 이 철옹성 같은 방어막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안채의 화려한 정자에서 조대감은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연화가 포박당한 채 무릎 꿇려 있었다. 계집아, 내 형수가 과연 너를 구하러 올까? 아니면 제 목숨 아까워 도망을 쳤을까? 조대감의 조롱에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흘렸다. 그러나 조대감은 모르고 있었다. 저택을 둘러싼 어둠 속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흑매는 저택 뒤편의 울창한 대나무 숲 꼭대기에 매달려 매가 먹잇감을 노려보듯 저택 내부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사병들의 순찰, 경로 낭인들의 위치, 그리고 조대감이 있는 정자의 구조를 순식간에 파악했다. 총 인원 50여 명, 그중 실력이 있어 보이는 자는 낭인 넷. 나머지는 단순한 머릿수 채우기에 불과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검을 뽑았다. 단천의 검신이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띄었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공기의 흐름을 읽고 바람의 방향을 계산했다. 이제 시작이다. 첫 번째 목표는 망루 위에 서 있는 궁수였다. 흑매는 대나무의 탄력을 이용해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몸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다. 궁수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흑매의 손날이 그의 목덜미를 강타했다. 억 하는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궁수는 기절하여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쓰러진 궁수를 조용히 눕히고 그의 화살통에서 화살 한 대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망루 기둥에 박혀있는 횃불을 향해 던졌다. 화살은 정확하게 횃불을 쳐서 마른 풀더미 위로 떨어뜨렸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다. 불이야 망루에 불이 났다. 사병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며 물을 찾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혼란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 틈을 타 흑매는 그림자처럼 담장 아래로 내려섰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병들이 불을 끄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흑매는 어둠 속을 질주하며 외곽을 지키던 병사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그녀의 검은 피를 보지 않았다. 칼등으로 급소를 가격하거나 손가락으로 혈도를 짚어 기절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아직은 조대감 앞에서 보여줄 공포의 서막에 불과했다. 쓰러진 병사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어떻게 당했는지조차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흑매는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이며 안채를 향해 접근해갔다.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조대감도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에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냐, 왜 이리 소란스러워? 그가 소리쳤지만 대답하는 하인은 없었다. 대신 정자로 통하는 돌계단 아래 자욱한 연기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저승에서 올라온 사자수저와도 같았다. 비명 소리도 칼 부딪히는 소리도 없이 오직 바람 소리와 타닥거리는 불길 소리만이 그 존재를 감싸고 있었다. 정자를 지키던 4명의 낭인 무사들이 긴장하며 칼을 뽑아들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검은 옷의 침입자가 범상치 않은 고수라는 것을. 멈춰라. 누구냐? 낭인 우두머리가 소리쳤지만 흥매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복면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가 서늘한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낭인들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죽음을 몰고 오는 악귀 그 자체였다. 길을 비켜라. 내 칼이 피를 원하게 하지 마라. 흥매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그 안에 담긴 내공 나이공은 정자의 기둥을 울릴 만큼 강렬했다. 이제 진짜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피비린내 대신 매캐한 연기 냄새가 진동하는 정자 앞마당. 흥매 해매와 4명의 낭인 무사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줌의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대치 상황을 먼저 깨뜨린 것은 낭인 우두머리 독사라 불리는 자였다. 그는 쌍검을 비스듬히 겨누며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띄었다. 계집이 겁도 없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오다니 내년에 목을 베어 대감마님의 술안주로 바치겠다. 독사의 고함과 함께 4명의 무사가 동시에 바닥을 박차고 덤벼들었다. 좌우에서는 장검이 쇄도하고 정면에서는 독사의 쌍검이 춤을 추듯 현란하게 급소를 파고들었다. 뒤쪽에서는 사슬낫을 든 자가 흥매의 발목을 노리고 있었다. 완벽한 포위 공격 사각스적은 없어 보였다. 정자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조대감은 승리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날고 기는 고수라 한들 이 협공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순간 흥매의 눈동자가 기이한 광망을 내뿜었다. 그녀는 공격을 피하려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검광 갬광이 가장 맹렬하게 쏟아지는 정면을 향해 몸을 날렸다. 죽어라. 독사가 쾌재를 부르며 쌍검을 교차하여 그녀의 목을 베려 했다. 찰나의 순간 챙강하는 맑은 금소금이 밤하늘을 갈랐다. 흥매의 검 단천이 번개처럼 허공을 그었다. 놀랍게도 독사의 쌍검이 두 동강 나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독사가 경악하여 눈을 부릅뜨기도 전에 흥매는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어깨를 밀쳐냈다. 엄청난 내공이 실린 타격에 독사는 피를 토하며 뒤로 날아가 뒤따라오던 장검잡이들과 엉켜 볼썽사납게 나뒹굴었다. 이것은 단순한 검술이 아니었다. 물 흐르듯 유려하면서도 바위처럼 묵직한 왕실 호위, 무예의 정수 징수였다. 뒤에서 기회를 엿보던 사슬낫잡이가 당황하여 사슬을 던졌으나 흥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검을 뒤로 뻗어 날아오는 사슬을 정확히 감아 낚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힘껏 잡아당기자 사슬에 끌려온 사내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 흥매는 그 반동을 이용해 공중으로 도약하며 360도 회전했다. 그녀의 발끝이 사내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소름 끼치는 타격음과 함께 사내는 기절하여 연못 속으로 처박혔다.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진 일이었다. 정자 위에서 술잔을 들고 있던 조대감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녀는 사람이 아니야. 남은 3명의 낭인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미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전설로만 듣던 검강갱경의 경지를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다.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아지랑이, 그것은 인류 고수들조차 평생에 한 번 도달하기 힘든 경지였다. 흥매는 검을 비스듬히 내린 채 그들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빗방울이 그녀의 검날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버릴 만큼 뜨거운 살기가 그녀의 전신을 휘감고 있었다. 더 덤빌 테냐? 아니면 팔 하나를 내놓고 물러가겠느냐?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낭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버리고 담장을 넘어 도망쳐버렸다. 돈 몇 푼에 목숨을 걸기에는 상대가 너무나 거대해 보였던 것이다. 이제 마당에는 흥매와 조대감, 그리고 포박된 연화만이 남았다. 조대감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탁자에 부딪혀 넘어졌다. 그는 허둥지둥 기어가 연화의 뒤에 숨으며 깨진 술병 조각을 연화의 목에 들이댔다. 오지 마라.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인연의 목을 그어버리겠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흥매는 걸음을 멈추었다. 복면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비겁하고 졸렬한 자. 저런 자가 마을의 어른 행세를 하며 힘없는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다는 사실이 역겨웠다. 아이를 놓아라. 내 놈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흥매가 경고했으나 이성을 잃은 조대감은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웃기지 마라.
내년이 무릎을 꿇고 검을 버리지 않으면 2년과 함께 죽어버리겠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등장했다. 개석거라 관아에서 나왔다. 형방이 이끄는 관군 50여 명이 활과 창으로 무장하고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형방은 마당에 쓰러진 병사들과 도망친 낭인들의 흔적을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곧 수적 우세를 믿고 기세등등해졌다. 조대감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환희에 차 소리쳤다. 형방나리, 저 역정년을 잡으시오. 전현이 사병들을 죽이고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소. 당장 활을 쏘아 죽이시오. 형방은 비열하게 웃으며 흑매를 향해 손짓했다. 궁수들이 일제히 시위를 당겨 흑매를 겨누었다. 서시라 했던가. 내년에 무용담은 익히 들었으나 빗발치는 화살까지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나. 당장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앞에는 인지를 잡은 조대감, 뒤에는 수십 명의 관군. 일반적인 무인이라면 포기하고 무릎을 꿇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흑매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왼손을 품 안으로 가져갔다. 궁수들이 긴장하여 꿀꺽 침을 삼켰다. 그녀가 품에서 꺼낸 것은 암기가 아니었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손바닥만 한 둥근 페파였다. 흑단나무에 정교하게 조각된 검은 매의 문양, 그리고 그 뒷면에 새겨진 왕실의 인장. 그것은 왕의 최측근 호위무사에게만 하사되는 어명 유민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흑영패 해잉파였다. 형방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하급 관리 생활을 오래 하며 그 문양의 의미를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 이것은 형방의 입이 딱 벌어졌다. 흑매는 복면을 천천히 벗어내렸다. 땀과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창백하지만 기품 있는 서씨의 얼굴이 드러났다. 나는 선왕 전하의 친위대 흑영의 부대장 서예진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쩌렁쩌렁하게 마당을 울렸다. 관아의 형방은 듣거라. 너는 탐관오리와 결탁하여 양민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아 국법을 어지럽혔다. 내 놈이 진정 목이 붙어있기를 원한다면 당장 활을 거두고 저 죄인 조만석을 포박하라. 반전된 상황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형방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다. 흑영대는 이미 해체된 조직이었으나 그 생존자들은 여전히 왕실의 비호를 받고 있거나 암행어사보다 더 무서운 감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과 당당한 기세는 거짓이라기엔 너무나 강렬했다. 만약 그녀가 진짜라면 자신은 삼족이 멸해질 수도 있었다. 형방의 뱀 같은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갔다. 여기서 조대감 편을 들어 그녀를 죽인다 한들 흑영패가 발견되면 끝장이다. 반대로 그녀의 명을 따른다면 나는 협박에 못 이겨 조대감에게 협조했을 뿐이라고 발뺌할 구실이 생긴다. 계산은 끝났다. 형방은 태도를 180도 바꾸어 넙죽 엎드렸다. 아이고, 장군님 소인이 눈이 멀어 장군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고는 부하들에게 고래고래 소리쳤다. 무얼 하고 있느냐. 당장 저 미친 노인네를 끌어내리지 않고 포졸들이 당황하여 서로를 쳐다보다가 형방의 호통에 우르르 정자로 몰려갔다. 조대감은 믿었던 형방의 배신에 넋이 나갔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에게 먹인 돈이 얼만데. 그가 발악하며 깨진 병 조각을 휘둘렀으나 흑매가 어느새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조대감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다. 악비명과 함께 병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흑매는 조대감을 바닥에 패대기치고 떨고 있는 연화를 품에 안았다. 언니. 연화가 흑매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언니가 늦어서 미안하다. 흑매는 연화의 등을 토닥이며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조대감을 내려다보았다. 조대감은 헝클어진 머리와 흑투성이 비단 옷을 입고 벌벌 떨고 있었다. 마을의 왕으로 군림하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추한 늙은이만이 남아있었다. 서대장. 아니 장군님. 제발 목숨만은 제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 집도 땅도 다 가져가십시오. 조대감이 흑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흑매는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물로 씻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 너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녀는 형방을 돌아보았다. 이자를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한양의 의금부로 압송할 것이다. 내 놈 또한 죄를 면치 못할 것이나 압송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정상 참작은 해주마. 형방은 감지덕지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흑매는 정자 한 구석에 쌓여있던 장부더미를 발견했다.
그것은 조대감이 마을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놓으며 작성한 빈 문서들이었다. 그녀는 횃불을 들어 그 장부 더미에 던졌다. 불길이 확 치솟아 오르며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종이 조각들이 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흑매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불빛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났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평범했던 나날들에 대한 애도였다. 소란이 잦아들고 관군들이 조대감을 끌고 나간 뒤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전과 달랐다. 억압과 공포가 사라진 진정한 정적이었다. 흑매는 칼집에 검을 꽂아 넣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깨어났던 야차 예차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저택을 나섰다. 잿빛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그들의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을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했다. 밤새 대지를 두들기던 비바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동쪽 산등성이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젖은 기와 지붕과 나뭇잎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의 공기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달랐다. 아침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 대신 관아의 포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소리와 죄인 호송용 수레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조대감의 저택 그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던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은 이제 주인을 잃고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밤새 타오른 횃불의 그을음과 부서진 담장,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수북이 쌓인 잿더미만이 지난밤 그곳에서 벌어진 전설 같은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었다. 그 잿더미는 조 대감이 마을 사람들의 목줄을 죄던 빛 문서들이 타서 남은 흔적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검은 재가 나비처럼 허공으로 흩날렸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은 뜨겁게 붉어져 있었다. 세상에 정말 그 문서들이 다 타버린 게야. 우리가 이제 빚더미에서 풀려난 건가? 지팡이를 짚고 나온 촌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옆에 있던 안악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마다요. 그 과부. 아니서 장군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게지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팔자 사나운 과부라 부르지 않았다. 밤사이 퍼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어 그녀는 어느새 하늘에서 내려온 무신 우선이나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 영웅의 집 마을 외진 곳에 자리한 서씨의 초가집은 주인 잃은 빈배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서씨는 동이 트기 전 이미 떠날 채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녀는 피와 흙으로 얼룩진 야행복을 벗어 아궁이에 태우고 다시금 정갈한 흰색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비서 쪽을 지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비로소 평온을 되찾은 듯 맑아 보였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텅 빈 탁자를 어루만졌다. 남편의 위패는 고운 비단 보자기에 쌓여 그녀의 괴나리 보찜 속에 들어가 있었다. 여보,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집과 밭을 두고 떠나는 저를 용서하세요. 허나 이곳에 머무른다면 제 과거가 그림자처럼 따라와 또다시 소중한 이들을 다치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독백은 담담했다. 그녀는 자신이 일으킨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다. 왕실의 비밀 호위패가 세상에 드러난 이상 한양의 정적들이나 또 다른 권력자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 것이다. 평범한 삶을 살겠다는 남편과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적어도 남겨진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는 자신이 사라져주는 것이 옳았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마루 끝에 연화가 작은 보따리를 껴안고 앉아 있었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오라비를 닮아 강단이 있었다. 언니 정말 가는 거야. 우리 이제 다시는 여기 못 오는 거야. 연화의 물음에 서씨는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흐르는 물이 한 곳에 머물면 썩는 법이란다. 우리는 이제 바람을 따라갈 거야. 세상은 넓고 우리가 숨 쉴 곳은 어디에나 있단다. 서씨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에 베인 굳은 살이 아이의 보드라운 손을 감쌌다. 그것은 살수사소의 손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가장의 손이었다. 두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을 나섰다. 텅 빈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만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흔들리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서씨는 발걸음을 멈칫했다. 길 양옆으로 마을 사람들이 도열해서 있었던 것이다. 누구 하나 말을 꺼내는 이는 없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떡이며 찐 감자 집신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서 씨를 외면하고 수군거렸던 그들이었지만 짐승 같은 착취 속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은인에게 마지막 예우를 갖추러 나온 것이었다. 촌로가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와 서 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인, 아니 장군님,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괄시했습니다. 그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촌로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뒤이어 마을 사람들 전체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비겁하게 침묵했던 자신들의 지난날에 대한 참회였다. 서 씨는 서둘러 촌로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표정에는 원망이나 질책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일어나십시오, 어르신.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힘없는 백성이 힘있는 자의 횡포 앞에 움츠러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다시는 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은 그녀가 고개를 넘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이면서도 그 어떤 거목보다 당당하고 거대해 보였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조대감이 압송되어 참수형을 당하고 그 가산이 몰수되어 백성들에게 환원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예지하기가 되었다. 서 씨가 살던 초가집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사당츠당처럼 보존되었다.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 살려 하지 않았지만 대신 사람들은 철마다 지붕을 새로 잇고 마당에 잡초를 뽑으며 그녀를 기렸다. 흉년이 들거나 마을에 전염병이 돌 때면 사람들은 그 빈집 마루에 정한수를 떠놓고 흑매 장군님이 굽어 살펴주기를 빌곤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실존했던 이웃이자 동시에 마을을 수호하는 전설이 되어 있었다. 한편 전국 팔도에는 기이한 소문이 바람처럼 떠돌기 시작했다. 탐관오리가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고울이나 산적대가 출몰하여 양민을 괴롭히는 길목마다 검은 복면을 쓴 여검객이 나타난다는 소문이었다. 그녀는 바람처럼 나타나 악당들의 관절을 꺾어놓고 훔쳐간 재물을 되찾아 가난한 이들의 집 앞에 놓아두고 사라진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림자, 매, 즉 흑매, 해매라 불렀다. 어느 주막에서는 그녀가 구름을 타고 다닌다고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녀가 눈에서 번개를 뿜는다고 떠들었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늦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깊은 산사, 산스의 앞마당. 훌쩍 자란 처녀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연화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그녀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스님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대웅전, 처마 끝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리는 곳에 한 여인이 앉아 검을 닦고 있었다. 세월의 흐름이 그녀의 눈가에 옅은 주름을 만들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가을 호수처럼 깊고 맑았다. 서 씨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을 떠도는 방랑자이자 정의가 필요한 곳에 닿는 칼날로 살아가고 있었다. 언니, 혜민 스님께서 차를 내오셨어. 연화의 맑은 목소리에 서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검을 갈무리하여 칼집에 넣었다. 철컥하는 소리가 산사의 정적 속에 경쾌하게 울렸다. 그녀는 남편의 위패가 모셔진 법당을 향해 잠시 합장했다. 여보,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여인으로 늙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했던 이 세상을, 당신이 안타까워했던 저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는 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저만의 평화이자 속죄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다. 서 씨는 찻잔을 들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이 지난밤의 혈투처럼 강렬하면서도 떨어지는 낙엽처럼 더덥게 느껴졌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남을 꺾어 누르는 힘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태우는 용기임을 그녀는 긴 여정 끝에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비록 거친 파도와 같았으나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평화라는 조약돌이 남는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가자, 연화야. 아랫마을에 약초를 전해주러 가야지. 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등 뒤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죽음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폐약볕을 가려주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검은 옷자락을 휘날리며 산길을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한 마리 매가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다. 이야기는 끝이 났으나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